네, 박근혜 대통령이 4박 5일간의 몽골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사드 배치의 후폭풍과 현직 검사장 구속 사태 등 낱마처럼 얽힌 국정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야의 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뜨거운 관심이 많은 곳이 새누리당 당권 레이스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서청원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출마 여부 일단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어제 백서가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백서가 출간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계파별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 먼저 한번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계파 패권주의에 대해서 굴복한 그런 백서다 이렇게 보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반성조차 두려워하고 비겁해하는 이런 백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당청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예. 그로 인해서 여야 관계도 부재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없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게 만든 그 계파주의, 그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계파를 청산하자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 하면서 또 계파 옹립론, 그리고 서청원 의원을 옹립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이게 안 하니만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언론에서 비판받는 것 말고 활성화시켜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따지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 아직도 강한 그 콘크리트와 같다는 그 대통령 지지자들을 우리가 업고 간다. 이것보다도 이번 정부 마무리 어떻게 되는가. 내년 아마 그 새누리당의 후보, 더민주의 후보, 국민의당의 후보를 대선 후보들 보는 것 못지않게 박근혜 정부가 어떤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가. 그거를 저는 본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우리 또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홍 교수님. 네. 지금 새누리당 백서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백화점 음식으로 짚을 건 다 짚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개파 갈등을 좀 우려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국민 백서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였죠. 그래서 실제로도 목소리를 쭉 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각 계파들 소위 말해서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누가 확실하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해줬으면 지금 당권 경쟁에서 내가 좀 유리할 텐데 이렇게 보이는 집단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서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하여간 그 선거에서 지고서 그 선거에 대한 진 원인을 백서의 하여간 이름으로, 백서라는 이름으로 활자화시킨 것은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선거 패배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이 민주당 그 열린정치연구원 이런 더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의미는 있는데 그것을 또다시 이번에 당권 경쟁에 말하자면 그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 같은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씁쓸하다. 이걸로 가지고 이거 쓴 이유가 뭐겠어요? 반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앞에.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 의도나 그 목적은 다 사라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눈앞에 둔 목전에 둔 당권 경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씁쓸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백화점식 나열이면 특정 계파인데 유리하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당의 입지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할 것인가 생각해볼 기대를 가졌던 사람 중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크게 봤을 때 무엇보다는 이 백서가 나오면은 그 이전에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백서가 나오고 나서도 나오기 전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럼 백서를 통해서 뭔가 당의 혁신의 출발점을 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만합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다양한 전문가들, 다양한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그걸 잘 깨주고 정리해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역할일 것인데 일요일 날 발표가 됐던 그런 내용상에는 그런 게 없고 백화점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냥 단순히 모아놓은 것 이상으로 뭐 진방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 사람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적했던 내용은 실제로 사실 자체가 빠져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혁신론을 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아까 정병국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표가 된다면은 당의 혁신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진단하는 백서를 새로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주영 의원은 대체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쪽입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가 계파 갈등에서 비롯돼 있고 이번 전대는 계파 갈등 극복하는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막연하게 계파 갈등 극복하자 했을 때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 상태가 남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냥 제 3자 입장에 봤을 때도 뭔가 새누리당이 문제를 푸는 그런 전환점을 백사가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지적하셨는데 계파 갈등 언론에서 보는 프레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계파 구도에서 참 벗어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관심이 지금 서청원 의원 출마 여부인데 오늘까지는 일단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거취를 표명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나올 분들은 그냥 나온다고 그냥 거취를 표명 좀 결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일찌감치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월 7일인데. 이게 저는 그래서 왜 그렇게 재고 있는지 하는 것은 뭐 본인이 뭐 알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몇 가지 이게 서청원 의원이 출마했을 때에 오히려 계파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두 번째는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겠죠. 그러나 그 당대표로 출마를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모든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오지 질 거라는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생각이 있다면 빨리 결단을 내리고 나오는 게 좋을 것이고 뭐 그럴 생각이 없다면 빨리 물러나는 게 좋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외부 여건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출마하는 쪽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서청원 의원이 곤혹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곤혹스러운 것인가? 지금 누가 출마라고 주변에서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니 곤혹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권유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대체로 강성 친박들이 좀 권유하고 있는 쪽이죠. 그 점에서 보자면 서청원 의원의 출마의 배경은 계파적인 속성이 있다고 좀 볼 소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명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본인의 당선 가능성, 명분에서 밀리면 당선 가능성 상당히 약해질 소지가 있는데 아직도 딱 잘라서 못 나오겠다는 소리를 못하고 최근에 오면서는 출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머지 비박을 포함한 후보군들에서도 서청원 의원을 압도할 정도로 이렇게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잘하면 내가 나가면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포기를 했던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서울시장을 겨냥한다라고 하면서 한때 포기 선언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으니까 포기했다고 했던 나경원 의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좀 지적하셨는데 좀 나경원 의원 역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청원에 나간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계파 구도로 가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야당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당은 뭐 지금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권 레이스가 좀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불출마를 했는데 결국 이제 2파전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참 이재명 성남시장 그래요. 그 시장하고 겸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호기롭게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출마 안 한다고 지금 발을 뺀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대표가 적절하게 지적했지만 취할 건 다 취하고 지금 빠진 그런 그 셈인데 시장직과 그 야당의 대표직을 특히 그것도 뭐 원내 일당이었지 않습니까? 제일 야당의 대표직을 겸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누가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장직을 버린다고 생각해야 출마 단계에서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둘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게 결국은 그 주가를 높이는 거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뭐 결과적으로 볼 때에
뭐 두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송영길 의원, 추미애 의원 두 사람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선택은 뭐 그다지 어려운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한쪽을 선택할 텐데 두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계파의 그 말하자면 최대 주주인 문재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누가 더 가까이 가느냐가 그렇죠. 지금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충성 경쟁 비슷하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번 스타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친문 계열 혹은 문재인 전 대표의 말하자면 저걸 받으려고 말하면 책봉을 받으려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노력이 지금 계속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더민주 당권 레이스는 사실 별로 이렇게 흥행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야권 같은 경우는 올해도 관심이 당권보다는 손학규 전 대표, 전 민주당 대표가 어디로 오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정계 복귀는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넌지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좀 적절한 지적이라고 네. 봅니다. 저도 일찍이 그런 지적을 했었고요. 김종인 대표가 전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기회를 놓쳤다 하려면은 총선 전에 본인이 밖에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거였는데 그때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이었고요. 정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다른 정치 일정도 있지만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강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한편으로는 2년 전에 730 재보선에서 패배에 따른 낭망에서 이제 반은퇴 방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제 성찰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언제 밖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은 조금 본인이 기회를 보는 그런 관점을 만들어 가지고 점차 이렇게 갈수록 본인에 대한 정치의 복귀에 대한 자칫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조만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기라는 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짚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7, 8월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뭐 당장 저는 그 정도 봅니다. 더 이제 전대 가장 늦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전대가 끝나는 시기와 더불어서 가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요. 더 저울질하면 이게 본인의 기회만 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귀 늦추면 늦출수록 본인을 조금 기회주의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이 조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정계 복귀를 한다면 왜 복귀하겠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겠죠. 대권 도전 이외에 그렇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더민주에는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민주는 최대 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금 차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민주에서 오라, 뭐 이리로 오라, 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만약에 정기 복귀를 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저는 단언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으로 갈 거다 그 전망이신가요? 그 가능성도 하나 열려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뭐 치열하게 경선을 해야 되겠죠. 거기도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완전하게 진을 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 주인들이 다 있는데 거기를 지금 밀고 들어가서 방 빼라 이러고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약하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국민의당 쪽이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정당보다는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출범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손학규 대표가 정치권에서 대권을 노려보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2011년 말 2012년 초에 이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밖에서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 대표이면서 혁신과 통합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당권과 대권 두 개에서 다 밀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직이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 과연 그대로 복귀할지 홍성을 교수 지적처럼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본인 주도에서 새 판을 짜는 가운데 복귀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고 기존의 정당에 합류한다면은 현실적으로 그나마 조금 여지가 있는 당은 국민의당이 조금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합류할지 아니면은 정말 본인 이야기했던 대로 새 판을 한번 짜려고 시도해 볼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더 이상의 시기를 좀 늦춰서는 곤란하다. 그 지적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판단은 임박한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야 당 상황도 지금 뭐 긴박하지만 또 뭐 오히려 더 이슈화되고 있는 거는 사드라든지 뭐 그런 국가 안보적인 이슈들이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사드 배치가 이미 지지난주부터 정치 쟁점화 됐고요. 또 이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주에 성주를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 또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치 쟁점화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력의 개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폭력 행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로 바탕한 이러한 사태를 가지고서 자꾸 공안몰이를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부가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 네, 홍 교수님. 네. 지금 이게 사드 배치가 맞냐 틀리냐 그리고 성주에 배치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죠. 뭐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안 거쳤다 이런 논란인데 이번에는 또 지난주 금요일이죠. 성주 방문, 총리의 성주 방문과 관련해서 또 좀 논란이 될 좀 조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정부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을 했을 때 그 네. 결정을 발표하는 방식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저 같으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발표를 시켰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정과 동시에 장소도 함께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보의 절대절명의 문제고 이것은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국가를 보위하는데 지키는데 국가 안보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을 설득해라 어쩌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군사 배치를 하고 국가가 안보를 지키는데 국민들하고 그 동의를 구해서 합니까? 이 사드 배치물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페이트리엇 미사일 배치하고 할 때 동의하고 배치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요? 이거 만약에 청주 군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동의해서 배치한다고 하면 그건 국가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그 잘못된 전례를 남기는 겁니다. 지금 뭐를 좀 이게 경중을 분명하게 시시비비와 경중을 분명하게 가려서 정치인들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하고 협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야 막론하고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안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배치만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성주 군민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총리가 가서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저건 봉변이 아니라 지극히 총리가 가서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터져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성주 군민이 잘못된 것이고 성주 군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25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21명이 사드 배치 반대 서명했다고요. 저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다음번 그 총선에서 그 낙선 운동해야 됩니다. 저건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공론화 과정 국가 안보의 특성상 공론화 과정이 좀 그 주장하는 게 좀 논리가 있을 수 없는 게 일단 네. 배치해 놓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좀 뭐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국가 안보상의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정부라든가 여당 측에서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에요. 그나마 유일하게 비슷하게 얘기했던 게 유승민 의원이 한번 국방위에서 얘기했던 정도겠고요. 네. 그동안에 지금 미국의 대북 전략이라든가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또 미국의 MD 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계속 주지 않았었죠. 우리의 안보 전략으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해왔다면 국민들이 그 관점에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동안은 계속 그런 관점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또 더구나 중국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여기에 대한 고민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대북 핵 전략상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얘기 같고요. 또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방경등이라는 커버 지역이 있어가지고 전국도 2분의 1에서 무슨 뭐 5분의 3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충실하게 설명해 본 적도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만약에 홍 교수님 지적한 대로 국가안보상 필요했다면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사항 경우에 따라서 비밀리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동안의 국민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면으로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성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계속 지금 외부 세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국민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돼 있는 상황에다가 성주 배치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은 그건 성주 지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지만 같이 혼재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다가 성주에 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뭐 성주 군민이 아닌 다른 사람은 거기 참여해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우선 좀 발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그 한정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에 이재복 그 이번에 저지대책위원회 네 명의 공동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외부 세력 얘기했고 나왔는데 실제로 나머지 그 공동위원장들은 과연 외부 세력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거기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주 군민이었고 해봐야 주변에 칠곡군 등에서 왔던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이제 정당 활동 사람들이었는데요. 언론에서 보니까 민중연합당이 밖에서 플래카드 들고 있으면서 활동했던 걸 두고 외부 세력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을 두고 이것을 외부 세력에 극렬화시키는 이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과한 지적이고 오히려 저는 정부가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한 지적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보면 알 거니까 조사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부가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금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사드 미사일을 가지고 그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가 안보에 그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드 문제의 본질은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거냐 앞으로 아니면 한미 동맹을 포기할 거냐 하는 두 가지 문제 중에 선택하는 문제예요. 본질이. 그거를 분명하게 아셔야죠. 이거는 군사적으로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논란이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미군이 괌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요. 좀 이따 이제 보도가 나올 텐데 괌의 앤더슨 기지를 거기 사드 부대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논란 해소에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아마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는 현지에서 과연 일반 민간인들하고 사드 기지하고 어떻게 배치가 돼 있나 현장을 좀 핥게 되겠고요. 예컨대 지금은 직접적인 전자파의 영향은 100m 내부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경계 지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당히 근접한 지역에 민간인들이 활동하거나 거주 지역이 있나? 라고 1차적인 참고 자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전자파의 기록을 같이 제시하면서 볼 것인가 이런 등등에 있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비밀 군사 기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대로 모든 견학이 되겠느냐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1차원적으로 그 기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근접거리에 사람들이 접근하고 생활하고 있나 이런 정도가 지금 관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향후 사드 사태를 조금 가늠하는데 오늘 괌 기지 공개가 어떻게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별 그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사드 소위 말해서 사드에 대한 그 뭐 유해성, 뭐 환경 소음 문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가요.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는 지금 상황입니다. 과거의 광우병 괴담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미 국방부에서 사드보다 훨씬 더 전자파가 강한 그 이 미사일 이 방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전자파의 위해성을 이미 공개를 했어요. 자료를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이 괌 기지를 공개하고 거기에서 그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한 그 결과를 공개를 한다고 한들 그걸 믿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귀를 틀어막고서 나는 절대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끌면서 하는 행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국민들의 의구심 혹은 뭐 성주 군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한다면 합시다. 다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거를 지금 정부가 아까 그래서 제가 잘못 지금 발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드 이슈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내일하고 모레 긴급 현안 질의가 있어가지고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또 관심을 끄는 이슈가 진경준 검사장 어제 구속된 현직 검사장으로서 처음으로 구속된 사안인데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야당이 이제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또 정치 쟁점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구속에 대해서 검찰 명예와 자부심이 무너졌다. 저희 지금 속보 자방에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께 송구하다.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같아요.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역대 이제 검사장 출신의 사표를 수리한 다음에 이제 검사장급들이 두세 명이 구속된 적은 있었지만 현직 검사장급이 이제 구속된 적은 처음인데 사실은 김수남 총장 이전에 지금 새벽 이른 시간에 그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과를 발표하고 했었죠. 그랬을 때 이후의 조치가 뭐가 될 것인가. 역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반복이 돼 있었는데요. 몇 단계가 있겠죠. 일단은 같은 식구기 때문에 혹시 지금만 목소리가 나왔을 때 지금 강하게 얘기했다가 처벌 자체가 혹시 또 나중에 솜방망에 가지 않도록 분명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설로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현재 검찰 내부에 검찰권 내부의 권력자들과의 어떤 연루가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주요 언론이 얘기할 정도면은 그런 뭔가 지금 연루 의혹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과연 얼마나 파헤칠 것인가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청와대 차원에서 분명 이 정도 급이면 그 정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 인식을 상당히 심각하게 한 다음에 청와대 차원에서 인사 조치든 뭐든 같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스캔들이 또 확산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홍 교수님 일단은 진경준 검사장 이 사건만 하더라도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아마 이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검찰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부패 스캔들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사과만 하고 송구스럽다 그러고 무거운 책임감만 느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완벽하게 조사하고 또 검찰 개혁의 그 계획을 만들어 놓고 난 사퇴하겠다. 먼저 사표부터 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한부를 해놓고 국민들께 죄송하지요. 그럼 죄송한 걸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 마찬가지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장급이라고 한다면요. 검사장은 누구냐? 어떤 급이냐?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등록을 했어야 됐고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의 인사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외부의 전문가라든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놓고 그것이 될 수 있다면 전부 다 사퇴하고 다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연루 의혹을 언론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정인에 했는데 저는 그게 연루가 서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정도 검사장급의 인사를 검증하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계속 그동안에 아주 오래됐죠. 고위공직자를 따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계속 제안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채 청와대 쪽 관련된 인사들만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축소돼서 도입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제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이고 이보다 더 강력한 이제 공무원 관련 부분을 책임 담당하고 있는 민정수석적인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을 좀 강하게 지금 파헤쳐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현재 야권이 제기해왔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 문제를 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거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제 야권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강하게 촉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여 공세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비리나 부정부패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사태를 거론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검찰 개혁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인데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그 역대 국회에서 몇 번 논의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단순히 어떤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구나 뭐 어떤 것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이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저는 이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런 공무원들의 이제 공무원은 우선 추천,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공공기관의 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분들 많이 추천해 가지고서 이상한 데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비위를 저지르거나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까지 전부 공동 책임을 물려야 돼요. 또 검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검증 잘못했다? 그것도 다 공동 책임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하나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전체가 같이 물려 들어가서 이걸 잘못 추천하거나 잘못 검증했을 때에는 그 사람까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그래서 그 완전히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기구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지금 홍 기자님 말씀하신 건 검찰 개혁 범위를 넘어서서 인사 시스템 전반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네요? 저 검찰도 마찬가지고 인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추천자, 검증자까지 본인은 물론이고 거기까지 전부 다 연대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검수형급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내 차원을 넘어서 고위공직자 같이 관련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아까 청와대 쪽 인사 담당 책임자들하고 같이 지금 연루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지금 최경환 의원도 어느 언론에서 집요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완전히 사실 무근이다해서 명예훼손 무고 지금 고발인 상태고. 네,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죠. 뭐 아시아투데이인가 그런 것 같던데요. 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언론에서는 본인들은 지금 자신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전혀 아닌데 잘못 보도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좀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전면 개각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뭐 대국민 사과문 이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랑 더민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그 검찰 특히 이제 진성준 이 양반 이 사람 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있을 수 없는 그 일이고 천인공노할 얘기고 참 검찰로서는 참 얼굴 들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은 분명하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 선상에 있지만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전면 개각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 공세의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직에 대한 책임을 질 정도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사과는 조금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사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도 이번의 경우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사과를 요구할 정도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국내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가시기 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NSC 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도표까지 2장 들고 나서 이제 그 사드의 전장파 위험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나갔었는데 대통령이 그 설명으로 지금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런 내부에 지금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까지 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뭔가 책임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진경준 검사장 외에 우병우 민정수석 건도 언급이 뭐 지적하셨는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죠. 뭐 당사자들 거래 당사자나 민정수석은 절대 사실 무근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론 보도만 있었고 이쪽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네, 근데 이 청와대가 저는 대응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병우 수석의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개인적으로 이걸 할 문제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인이 발표를 한다? 이거는 기관으로서의 청와대가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부적절한 대응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조선일보가 지금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도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면 내놓고 보도를 빨리빨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죠. 또 우병우 수석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증거를 내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맞물려서 저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도만 해놓고 그것이 시끄러워지고 그것이 국정의 어떤 혼란이나 난맥상을 자꾸 가져오게 만들고 하는 것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벗어나는 거다.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 안 그래도 오늘 지금 뭐 지적하셨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무려 1,900자의 자세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뭐 언론 보도가 좀 더 진행이 될 테니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그 논란이 이런 문제와 겹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경우에는 그 전에 민정담당 비서관으로 있을 때부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십상시 문건일 때도 그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핵심적으로 청와대 내부에 처리했던 사람은 당시에 김기춘 실장과 그 다음은 우병우 담당 비서관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의 우병우 라인을 얘기하는 정도였었죠. 그래서 혹시 이번에 그런 전반적인 커렉션이 혹시 관련돼 있지 않나라는 조금 의혹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이제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사안은 아직 사실 확인, 팩스 파인딩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대담을 이어가야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조금 전에 이미 입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몽골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복잡한 숙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숙제인 건 분명합니다만 우선 사드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미 몽골 방문하기 전에 이미 해놓고 간 거죠. NSC에 열어가지고요. 뭐 숙제 해놓고 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주 군민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만약에 성주 군민들이 내 지역에 배치 못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미사일 배치되고 돼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전부 다 드러나서 반대할 것이고요. 또 전방에 지금 부대 배치돼 있고 또 방어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도 내 지역에 대포 배치 못한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사격장 폐쇄해라 이러고 나올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만약에 이 실정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이 악용을 하려고 하는 그 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이 문제는 정정당당하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금 밀고 나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른 문제, 지금 진성준 이 검사장 문제라든가 이거는 완전한 부패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그야말로 메스를 대서 수술대를 대가지고 이 손가락이 말이죠. 요만큼 다쳐가지고 여기 굼기 시작하면 요것만 자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만 치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골마가면은 이 팔을 전체를 잃을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사드는 정면 돌파하고 이 검사장 부패는 뭐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 참고로 진성준 전 의원이고 진경준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저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일부 혹시 정말로 정치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악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국민 내부의 반발을 정치적인 악용으로 이것을 전부 쌓아버리면서 좀 더 홍 교수님 지적은 저는 좀 동의하기 부추겨 어렵습니다. 왔다는 거죠.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우선 이제 예컨대
성주 군민들이 반대하는 정치적인 악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추진 과정에서 여당에서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외교적인 전략 차원이든 아니면 국민의 설득 과정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합리적이지 못했다라는 지금 공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외교 안보적인 사안은 비밀리 결정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동안에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사안의 경우는 전부 한미동맹에서 밀려서 하는 사안인 것처럼만 계속 해왔다가 어느 날 딱 결정해버리니까 그런 문제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 이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는 좀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을 본인이 스스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야권이 대통령 오늘 뭐 귀국날에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면 개각을 또 강하게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개각의 수요는 사실은 대통령이 몽골 방문 전에도 이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개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가 전면 개각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또 다른 문제고요. 또 야권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개각을 요구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개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장관 수요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몇 개 부처에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도중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요. 4박 5일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금 성남공항에서 내리는 모습, 귀국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몽골 방문에서 뭐 다양한 뭐 경제 쪽에 많이 포인트를 맞췄어요. FTA 일종의 뭐 한 몽골 경제 동반자 협정이니 뭐 그리고 몽골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몽골이 자원 부국이다 보니까 그쪽과의 인프라 사업 그런 쪽에 많은 이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국내 사드라든지 이런 진경준 검사장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귀국길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FTA하고 비슷한 성격 EPA든가요? 네. 이렇게 맺고 오시고 해서 경제 중심은 당연히 뭐 활동이 있으니까 할 것인데 이번에 외교에서 봐서 아시겠지만은. 네. 외교라는 국제적인 정치하고 국민들의 가치 통합을 이끌어내는 국내 정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네. 중요한 외교적인 과제가 있을수록 국민들을 끌어안는 통합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문적의 갈등 요소를 방치한 채로는 외교적인 성과도 커지기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새누리당이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새누리당 내부도 지금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홍 교수님 지적했다시피 출국하기 전에도 아마 일부 개각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 겹치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개각은 불가피할 거다라는 거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가운데 개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뭔가 스스로도 그동안은 나는 절대로 사과하는 건 없다 그런 태도였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국정을 최고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일정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뭐 지금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성남공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제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뭐 몽골 방문했으니까 이제 성과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가 워낙 이 반응이 예상보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이 잘못됐고 우리 정치권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지금 협치를 해야 되고 보다 더 대국민 어떤 설득 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몽골 방문의 성과, 아셈 회의의 성과를 얘기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대통령의 입장,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대국민 사과까지는 야권이 요구하는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대국민 사과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아까 얘기한 진경준 그 검사장의 그 문제, 그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귀국해서 메시지는 그동안에 봤을 때는 대통령의 아셈 회의 몽골 방문의 성과에다가 사드는 꼭 필요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이 정도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친다면은 최근의 문제를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외교적인 문제를 푸는데 국민적인 합의, 국민적인 뭔가 공적인 공감을 얻는 지지를 받았을 때 같은 외교적인 성과도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는 외교적인 성과도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사드 문제에 대한 갈등이 커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국민이 이해해 줄 부분이었다면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오히려 지지가 현상 유지되거나 올라갔을 것인데 이 문제가 터지면서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점은 대통령이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의 자세 변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